장성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강동 땅에 떠올랐다. 그 무렵 원술은 자신만의 근거지인 남양으로 내려가 힘을 모으는데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땅은 넓었어도 지나치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려 하니 필요한 것들이 늘 부족했다. 그는 급히 말을 구하려 했다. 남양 근처에는 좋은 말이 드물어 기병을 키우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원술은 기주라는 땅이 말로 유명하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천필의 말을 보내달라고 급히 사자를 보냈다. 하지만 원술의 형님인 원소는 이미 기주를 차지하고 있었다. 원소도 말이 급했기에 형제가 서로 경쟁하듯 말을 구하려 했지만 원소는 형답게 지나치게 성급한 동생의 요구에 화가 나 사자를 돌려보냈다. 원술은 속이 좁은 성격이라 형의 인색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슴 깊이 앙심을 품었다. 그리하여 원소와 원술 두 형제 사이에는 이미 겉으로 보이는 다정함은 사라지고 적대감만 가득했다. 원술에게 말다음으로 절실한 것은 군량이었다. 가까운 형주가 넉넉해 보여 자사 유표에게 군량 20만 섬을 빌려달라 간청했지만 이미 빚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라 불안감이 컸다. 원술의 운명은 말과 군량을 둘러싼 이 형제의 갈등과 더불어 점점 더 깊은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다. 바람이 몰아치고 하늘이 무거워지던 그날 남양의 운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원술이 청했던 군량 20만 섬은 유표가 쉽사리 내줄 리 없었다. 점잖게 거절당하자 원술은 유표에게 깊은 앙심을 품게 되었다. 기주의 원소라면 종영일 뿐이고 먼 곳이라 쉽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가까운 형주의 유표는 달랐다. 원술은 공손찬이 기주를 빼앗은 꾀를 보고 같은 수법을 써보려 송견에게 몰래 밀서를 보냈다. 유표가 내 형을 괴롭히는 건 내 형이 시켜서 그런 거고 이제 유표와 내 형이 몰래 손잡아 강동을 빼앗으려 한다고. 만약 공께서 유표를 치면 나는 공을 위해 기주를 치겠소. 그러면 둘 다 원수를 갚고 공은 형주를 나는 기주를 얻을 수 있어. 겉으로는 송견의 도움을 빌려 원소와 유표 두 사람을 동시에 흔들려 한 것 같았지만 원술이 진짜 노린 건 유표였다. 유표와 송견이 싸우게 만들어 뒤에서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었다. 이미 원소와 원술 사이가 나쁘다는 소문이 퍼진 데다 유표에게 낙양에서 당한 모욕을 잊지 못한 송견은 의심 없이 원술의 밀서에 말려들었다. 좋은 기회다. 유표가 지난번에 나를 괴롭혔는데 이 기회에 원수를 갚아야지. 송견은 즉시 황계, 정보, 한당 세 장수를 불러놓고 유표를 치기로 의논했다. 하지만 냉정한 정보가 말렸다. 원술은 속임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 일도 유표에게 군량을 빌려달라 했다가 거절당하자 안갚음하려는 모략의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자세히 살핀 뒤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인 송견은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 할 뿐 원술 따위의 도움은 필요 없다. 그렇게 외친 뒤 곧바로 군사를 일으켰다. 황계에게 전선을 띄우게 하고 병장기와 군량 그리고 말들을 싣게 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강을 거슬러 형주로 향했다. 강가에는 형주에서 온 첩자들이 널려 있었고 송견의 움직임을 곧바로 유표에게 알렸다. 송견이 갑자기 대군을 일으켜 형주를 친다는 소식에 유표는 크게 놀랐다. 곧 장수들과 모사들을 불러 송견을 막을 방책을 의논했다. 강동의 송견이 지난 원한을 풀겠다며 대군을 이끌고 형주로 온다니 큰일이오. 맹장 송견의 힘을 알기에 유표는 깊은 걱정에 빠졌다. 장수 괴량이 나서 씩씩하게 말했다. 송견이 용맹하다 해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황조로 하여금 강가에 군사를 이끌게 하고 주공께서 몸소 형주와 양양의 병력을 거느리고 뒤를 파치시면 강을 거슬러 오느라 지친 송견 군사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유표는 이 말이 맞다고 여겨 황조에게 군사 지휘를 맡기고 직접 병력을 이끌 준비를 했다. 전운이 짙게 깔린 강동과 형주 사이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서막이 올랐다. 바람이 더 거세지고 하늘도 무거워지던 그 순간 전쟁의 불꽃이 점점 타오르려 했다. 강동을 지키는 장수 황조에게 송견의 군사를 맡게 하고 유표는 자신도 대군을 이끌고 직접 뒤를 바치기로 했다. 그 무렵 송견에겐 세 아내와 6 아들, 한 딸이 있었다. 첫째 부인 사이에 아들 넷이 있었는데 마디는 손책이라 불리었고 둘째는 권, 셋째는 익, 넷째는 광이었다. 첫째 부인의 동생도 아내가 되어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낭, 딸 이름은 인이었다. 또 다른 부인 유씨와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름은 소였다. 송견이 강동을 떠나 군사를 일으키려 할 때 아우 손정이 조카들을 데리고 와 다시 한번 형을 말렸다. 나라가 어지럽고 동탁이 권력을 움켜쥐고 황제는 힘이 없어. 영웅들이 땅을 나눠 다투는 지금 강동만이 평온하니 형님이 지키고 계시오. 그런데 작은 원한을 풀려 큰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소. 제발 이 어린 것들을 보셔서라도 다시 생각해 보시오. 그러나 송견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엄한 얼굴로 동생의 심약함을 꾸짖었다. 나는 천하를 움직일 사람이다. 원수를 안 갚을 수 없지.
이번에 유표라는 쥐 같은 놈을 살려두면 나를 거스르는 무리가 또 생길 거다. 너는 말하지 마라. 그때 맏아들 손책이 나서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반드시 가신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17살 손책은 아버지 송견의 강한 기운과 어머니의 아름다움을 물려받아 뛰어난 용맹을 지녔다. 강동 사람들은 그를 솔랑이라 부르며 사랑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장수들 아래서 무예를 익혀 이미 장수로서 손색이 없었다. 송견은 흐뭇하게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자신도 17의 단신으로 적을 무찌른 적이 있었기에 손책이 자랑스러웠다. 잘했다. 내 뜻이 그러하다면 싸워보아라. 손책은 갑옷과 병기를 갖추고 전선에 올라 번성으로 향했다. 한편 유표가 보낸 황조는 강가에 군사를 숨겨두고 송견의 배들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다. 며칠 뒤 송견의 전선이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자 황조는 숨겨둔 군사들에게 활과 세뇌를 퍼부으라 명했다. 갑작스런 화살비에 송견의 군사들은 크게 당황했다. 하지만 송견은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배전에 몸을 숨겨 화살을 피하라. 배는 그대로 저어저기 활을 더 쏘게 하라. 군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말을 따랐다. 배전과 배 안에 몸을 숨긴 채 적의 공격을 유도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강동과 형주의 운명이 바람처럼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강을 오르내리며 송견의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고 또 지르기를 수십 번이나 반복했다. 강동 사람들이 물에서 싸우는데 능하다는 걸 잘 아는 황조는 무턱대고 배를 내어 덤비려 하지 못했다. 대신 송견의 배들이 나타날 때마다 애꿎은 활과 세뇌만 미친 듯 쏘아댔다. 그렇게 몇십 번을 반복하니 화살이 바닥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침내 화살이 다 떨어져 송견의 배들이 강을 유유히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송견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배전에 박힌 화살과 배 안에 떨어진 화살을 모두 줍도록 하라. 군사들이 그대로 따르자 모은 화살이 10만 자루가 넘었다. 군사들마저 송견의 뜻을 깨닫고 감탄했다. 이제 저 강가 언덕에 배를 대고 먼저 활을 쏘아 숨어있는 적을 쫓아버리자. 화살을 다시 거둬들인 뒤 송견은 황조의 군사가 숨은 강변을 가리키며 공격 명령을 내렸다. 송견 군사들은 강을 오르내리며 숨어있는 적 위치를 모두 파악했고 모은 화살로 소나기처럼 쏟아부었다. 황조 군사는 견딜 재간이 없었다. 원래라면 배를 대고 군사들이 물에 오를 때 공격해야 했지만 화살에 쫓기며 황조 군사는 강 언덕을 내주고 말았다. 그 틈을 타 송견은 빈강 언덕에 배를 대고 군사 한 명 다치지 않게 병력과 군수품을 물에 내릴 수 있었다. 어려운 상륙 작전의 가장 큰 고비를 단숨에 넘긴 셈이었다. 그러나 송견의 신속한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진지를 세우지 말고 황계와 정보는 각각 한 무리를 이끌어 황조의 진지를 공격하라. 뒤는 한당과 내가 바치겠다. 송견의 명령 아래 군사들은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쟁의 불길은 점점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전장을 열어야 할 때였지만 송견은 싸움을 재촉했다. 명을 받은 정보와 황계가 각각 부대를 이끌고 번개처럼 황조의 본진을 짓밟았다. 그 뒤를 중군을 이끄는 한당과 송견이 따랐다. 물에 내려서자마자 진을 세우지 않고 곧장 돌진한 탓에 황조는 크게 당황했다.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부대가 무너지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급하게 쫓기던 황조는 원래 의지했던 번성으로 돌아갈 틈도 없었다. 가까운 등성으로 몸을 숨기고서야 간신히 부대를 다시 모았다. 송견은 집요하게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 황조의 본진을 짓밟고 번성을 점령한 뒤에도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는 등성으로 쫓겨간 황조를 계속 몰아붙였다. 황조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적들은 며칠이나 배 위에서 지냈고 싸움에 지쳐있다. 그냥 성 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싸워야 한다. 반드시 어제의 패배를 갚을 것이다. 병력을 모아 다시 싸울 힘을 갖추자 황조는 성을 나와 들판에 진을 폈다. 송견도 그곳에 도착해 진을 펼쳤다. 송견은 말머리를 몰아 진영 앞으로 나갔다. 옆에는 빛나는 갑옷과 투구를 쓴 아들 손책이 창을 든 채 서 있었다. 황조도 두 장수를 좌우에 세우고 진영 앞으로 나섰다. 한 명은 강하 출신 장호, 다른 한 명은 양양 출신 진생이었다. 강동의 도적놈아, 어찌 감히 한실 종친의 땅을 넘보느냐. 황조가 채찍을 들어 송견을 꾸짖었다. 목소리는 우렁찼고 모습도 늠름했지만 더 위압적인 것은 곁에 선 장호였다. 누가 저 도적을 잡아오겠느냐? 장호가 큰 칼을 들고 말을 달려나가자 송견 쪽에서는 한당이 곧장 맞섰다. 두 말이 거세게 맞부딪히며 칼날이 번쩍였다. 하지만 장호는 한당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30번도 채 되지 않아 장호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진생이 아버지 곁에서 이를 보고 도우려 말을 몰았지만 손책이 가만히 창을 내려놓고 활을 들어 시위를 당겼다. 손책의 화살은 정확히 진생의 이마에 꽂혔고
진생은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졌다. 아무래도 힘에 부치던 장호는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크게 당황했다. 손발이 말을 듣지 않아 칼놀림은 더욱 어지러워졌다. 한당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렁찬 함성과 함께 큰 칼을 휘둘러 장호의 머리를 내려쳤다. 장호는 머리가 산산조각 나며 쓰러졌다. 전투는 이렇게 냉혹하게 이어졌다. 바람처럼 몰아치는 영웅들의 격돌, 그 중심에서 운명이 뒤바뀌려 하고 있었다. 함성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며 송견의 군사들은 황조의 진지를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특히 정보는 오랫동안 황조를 주시하다가 가장 앞장서서 그를 쫓았다. 눈앞에서 두 장수가 끔찍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보가 불꽃 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향해 달려오자 황조는 공포에 질려 멍해졌다. 살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한 황조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투구부터 벗어 던지고 급기야 말까지 버리고 보졸들 사이에 숨은 채 도망쳤다. 송견은 또다시 대승을 거두었다. 그는 황조의 군사들을 마음껏 쓰러뜨리며 뒤를 쫓아 대강지류인 한수 강가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그곳은 유표의 근거지 양양성이 가까워 가벼이 움직일 수 없는 곳이었다. 송견은 사람을 보내 황계에게 모든 배와 병력을 이끌고 그곳으로 오게 했다. 모든 힘을 한 곳에 모아 유표와 결전을 벌일 생각이었다. 한편 겨우 목숨을 건진 황조는 남은 병력을 모아 유표에게로 갔다. 패배를 변명하기보다 송견 군세를 부풀리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다. 송견의 군사는 얼마나 많고 민첩한지 작은 장수로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주공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황조의 말을 들은 유표는 다시 한번 크게 놀랐다. 급히 괴량을 불러 송견을 막을 방책을 의논했다. 괴량은 패배 직후라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을 것이니 성박 도랑을 깊게 파고 보루를 높여 송견의 날카로운 공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 했다. 그리고 몰래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면 송견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 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장군 채모가 격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괴량의 말은 소극적이고 졸렬한 계책입니다. 적의 군사가 이미 성 밑에 이르고 곧 군선도 강을 타고 내려오는데 어찌 두 손을 모으고 죽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가 송견과 한판 붙겠습니다. 성 안에 숨는 일은 그 뒤에도 늦지 않습니다. 괴량보다 훨씬 장수다운 말이었다. 괴량도 자신의 계책이 깨진 탓인지 강하게 반대하지 못했다. 유표는 망설이며 채모에게 만명의 병력을 주어 다시 성 밖으로 나가 싸우게 했다. 채모는 성 박현산 어귀에 진을 치고 송견의 군사를 기다렸다. 송견은 승세를 타고 군사들을 이끌며 기세 좋게 밀고 들어왔다. 멀리 한수 강에는 황계가 이끄는 배들이 강을 가득 덮으며 내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채모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말을 몰아 진문 앞에 나와 송견의 대군을 맞았다. 송견은 그를 보고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저 자가 유표의 처남이라던가. 전실이 죽은 뒤 후실의 오랍이라는데 산채로 잡으면 젊은 후실에게 가까운 유표를 움직일 수 있겠군. 누가 저를 잡아오겠느냐?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정보가 쇠자루 달린 창을 들고 말을 박차며 외쳤다. 채모도 두려움 없이 마주 달려들었으나 무예에서 정보에 미치지 못했다.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하게 그리고 냉혹하게 흘러갔다. 운명의 판이 거대한 힘에 의해 다시 한번 뒤집히려 하고 있었다. 몇 번 싸움이 벌어졌지만 채모는 힘을 쓰지 못하고 곧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미 송견의 군사들에게 겁을 잔뜩 먹은 형주 군사들은 대장이 도망가자 싸울 생각도 없이 뒤따랐다. 송견의 군사들은 그들을 쫓아 죽였고 들판에는 시체가 가득했다. 채모는 군사 절반을 잃고 간신히 양양성 안으로 쫓겨 들어갔다. 그때서야 괴량이 유표에게 말했다. 채모는 올바른 계책을 무시하고 군사를 이끌고 나가 패배만 했습니다. 아까운 군사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성 안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뜨렸으니 마땅히 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유표 앞에서 자신을 꾸짖은 괴량의 말에 유표는 화가 났다. 하지만 채모의 누이를 후처로 맞아 정을 쏟는 중이라 차마 채모를 벌주지 못했다. 대신 괴량을 달래 성을 지킬 준비를 서둘렀다. 한편 송견은 채모의 패배를 틈타 양양성을 에워싸고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양양성은 유표가 10년 동안 힘을 모아 고치고 높인 튼튼한 성이었다. 두꺼운 성벽과 성 안군사, 한마음으로 따르는 백성들 덕분에 송견과 그의 용맹한 군사들도 쉽게 뚫지 못했다. 어느 날 맑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고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그러자 송견 중군의 상징인 깃발이 부러졌다. 날씨 변화를 읽을 줄 아는 한당은 조용히 송견에게 말했다. 중군 깃발이 부러진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잠시 군사를 돌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항상 대범하고 속박에 얽매이지 않던 송견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크게 웃으며 한당을 한마디로 물리쳤다. 우리는 여러 번 싸워 모두 이겼고 지금 양양성을 함락하는 것도 아침이나 저녁 일이 될 것이다.
하찮은 바람에 깃대가 부러진 일로 군사를 돌릴 수는 없다. 의공, 내가 바로 그런 겁쟁이구나. 송견이 이렇게 나오자 한당도 더는 권하지 못했다. 사기를 중시하는 전장에서는 불길한 말을 되풀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한 조짐은 하늘에도 드러난 모양이었다. 그날 밤 송견이 더 급하게 성을 공격하는 바람에 근심에 빠진 유표를 괴량이 찾아갔다. 괴량은 장수라기보다 모사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무예와 학식, 하늘과 땅의 이치를 잘 아는 인물이었다. 초저녁부터 성루에 올라 하늘을 살펴보더니 무언가를 보고 은밀히 말했다. 오늘 밤 하늘에 장성 하나가 떨어지려 합니다. 그 위치를 보면 송견의 벼림이 틀림없습니다. 주공께서는 서둘러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어쩌면 송견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유표는 괴량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지만 송견에게 나쁜 징조라는 말은 반가웠다. 또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라 괴량의 계책을 거부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원소에게 보낼 편지를 송견 군대 사이를 뚫고 전하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다. 누가 송견의 포위망을 뚫고 이 글을 원소에게 전하겠습니까? 유표가 고민 끝에 여러 장수들에게 물었고 모두 입을 닫았다. 그러다 한 젊은 장수가 씩씩하게 나섰다. 전쟁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며 운명의 바람이 강동과 형주를 휘감고 있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유표가 반갑게 바라본 이는 여공이라는 젊은 장수였다. 유표는 그의 당찬 기상을 여러 번 칭찬하며 큰 상을 약속했다. 그리고 원소에게 보낼 글을 맡겼다. 여공이 성을 나서려 할 때 괴량이 그를 다시 불렀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려 하니 먼저 내 계책을 들어라. 군마 500을 데리고 가되 활 잘 쏘는 자들을 꼭 데려가라. 적진을 뚫고 나가면 곧장 기주로 가지 말고 현산 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송견은 성격이 급해 그대를 쫓을 테니 군사 100명을 산 위에 보내도를 쌓게 하고 또 100명은 숲속에 숨어 활과 세뇌로 적을 공격하게 하라. 현산은 지형이 복잡해 매복하기 좋은 곳이 많다. 적들이 오면 성급히 도망치지 말고 이리저리 흔들며 유인해 미리 숨겨둔 국노수들이 있는 곳으로 끌어가 돌과 화살을 쏟아 부어라. 잘만 되면 송견도 잡을 수 있다. 만약 계책이 성공하면 연주오포를 쏴 신호하라. 그러면 성 안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와 합류할 것이다. 그러나 적이 따라오지 않거나 계책에 빠지지 않으면 곧장 원소에게 가라. 오늘 밤 달이 밝지 않으니 해 지자마자 성을 나서도 좋다. 여공은 계책을 듣고 힘이 났다. 목숨을 걸고 원소에게 급한 소식을 전하는 길이자 잘만 하면 원소의 도움 없이도 강적을 꺾을 수 있는 길이었다. 해가 지자 여공은 활 잘 쏘는 자 500을 거느리고 동문을 조용히 열고 질풍처럼 송견의 진영을 뚫고 나갔다. 어둠 속 송견은 갑작스런 함성과 수많은 병사가 달려오는 소리에 놀라 좌우에게 물었다. 무슨 일인가? 성 안에서 한때 군마가 갑자기 동문을 열고 달아났습니다. 군사의 보고에 송견은 문득 유표와 원소가 손잡고 자기를 치려 한다는 원술의 편지가 떠올랐다. 현사는 북쪽에 있으니 틀림없이 다급한 유표가 원소에게 구원을 청하러 보낸 것이다. 송견은 갑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말에 올라 서둘러 뒤쫓았다. 그러나 송견이 데리고 간 병사는 30몇 기뿐이었다. 급한 마음에 군사를 모을 틈도 없었고 늘 곁에 두는 장수들조차 제대로 데려가지 못했다. 송견이 현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여공은 이미 매복할 알맞은 장소를 골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한쪽에는 작은 숲, 다른 쪽에는 가파른 벼랑으로 이루어진 골짜기. 벼랑 위 바위 덩어리에는 군사 100명이 숨었고 숲속에는 활과 세뇌를 든 군사 100명이 숨어 있었다. 남은 군사는 산자락 쪽으로 천천히 행군했다. 송견의 말은 빠르게 앞서 달렸고 홀로 앞장서다 보니 뒤따르는 여공의 병력이 보였다. 그를 따라 잡았다는 생각에 송견은 혼자라는 것도 잊고 크게 외쳤다. 운명이 격돌하는 현장, 바람처럼 빠르고 뜨겁게 이야기는 또다시 불붙으려 하고 있었다. 멈춰라. 쥐 같은 놈이 감히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런데 이상하게도 적장은 오히려 말머리를 돌려 송견에게 달려들었다. 송견이 조금만 침착했어도 여공이 자기를 유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운명은 그를 허락하지 않았다. 용맹을 뽐내며 여공을 한 칼에 찍어버릴 듯 돌진했다. 여공은 계책대로 일부러 싸우는 척하며 한 합 부딪히고는 말머리를 돌려 앞서 가는 졸개들 뒤를 따랐다. 송견은 뒤따르는 병사가 한 명도 없다는 걸 잊은 채 여공만 쫓았다. 얼마 가지 않아 여공은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고 송견도 멈추지 않고 말을 몰아 뒤쫓았다. 그런데 벼랑 곁 산길에 이르자 갑자기 앞서가던 여공이 사라졌다. 송견은 여공이 산 위로 달아났다고 생각하고 말머리를 돌려 산 위로 올라갔다. 그 순간 갑자기 징소리가 울리고 산 위에서 집채 같은 바위가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다. 숲속에서는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송견의 머리를 덮쳤다. 피할 틈도 없이 화살에 맞고 바위에 깔린 송견은 처참하게 죽고 말았다. 머리는 부서져 뇌가 터져 나오고
사지는 으깨진 참혹한 모습이었다. 한창 세력을 키우고 가슴속 큰 뜻을 펼치려던 37의 청년은 이렇게 허무하게 꺾이고 말았다. 더 섬뜩한 건 송견이 예전의 원소와 유표에게 하늘을 가리키며 한 맹세였다. 만약 옥새를 가졌다면 화살과 바위 아래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맹세가 그대로 이루어진 셈이었다. 송견을 죽인 여공은 이어서 나타난 송견수와 30몇 기를 모두 죽이고 괴량과 약속한 대로 연주옥포를 울렸다. 송견을 없앤 이상 두려울 게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포성이 울리자 성 안에서는 괴월과 황조, 채모 세 장수가 병사를 이끌고 쏟아져 나왔다. 송견이 없는 데다 갑작스러운 형주 군사들의 기세에 강동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연이은 승리에 따른 방심도 혼란을 키웠다. 하지만 송견을 따라다니며 단련된 강동 군사들은 달랐다. 사기가 올라 적의 강습에도 굴하지 않고 각자 자리를 지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수 강가에서 수군을 지키던 황계는 갑자기 송견 진영에서 함성과 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나자 이상하게 여겼다. 수군을 이끌고 급히 송견 본진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이르니 성 안에서 쏟아져 나온 형주 군사들이 기세 좋게 밀려들고 있었다. 쇠채찍을 휘두르며 밀려드는 적을 막으려던 황계의 눈에 앞장서 말을 몰며 달려오는 황조가 보였다. 이놈 내 쇠채찍을 받아라. 황계가 졸개들을 무시하고 황조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황조도 피하지 않고 창을 휘둘렀다. 하지만 방심한 탓에 두 합도 못 버티고 황계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정보도 분전했다. 손책을 보호하며 길을 막던 중 현산에서 큰 성과를 얻고 송견 본진으로 뛰어드는 여공을 만났다. 송견이 죽은 줄 모른 채 여공을 덮쳤다. 이렇게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하고 냉혹하게 이어졌다. 운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영웅들의 싸움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여공은 정보의 창에 맞고 말 밑으로 떨어졌다. 처음부터 무리한 상대였던 여공은 몇 합 싸워보지도 못하고 정보에게 치명상을 입고 말았다. 한당과 다른 장수들도 힘껏 싸우며 형주군과 강동군의 싸움은 시작 이래 가장 치열해졌다. 다행히도 송견의 죽음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치열한 전투 속에 알려질 틈도 없었고 유표 쪽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양쪽 대군은 밤새 싸우다 날이 밝자 각자 군사를 물렸다. 유표군은 성 안으로 돌아갔고 송견군은 배와 수군 진영이 있는 한수 강가로 밀려가 군사를 다시 정비했다. 손책이 아버지 송견이 적의 매복에 걸려 돌과 화살에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겨우 한수 강가에서 군사를 정돈한 뒤였다. 부서지고 으깨진 아버지 시체가 성 안의 유표에게 받쳐진 목은 잘린 상태로 돌아왔다. 손책은 목 없는 아버지 시체를 앞에 두고 목 놓아 울었다. 그 참혹한 광경에 장수들과 병사들도 한결같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손책은 슬픔에만 빠진 나약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송견의 맏아들이었고 뒷날 소패왕이라 불릴 만큼 영웅의 기상이 있었다. 한 차례 통곡을 끝낸 뒤 손책은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었다. 아버지 시신이 적 손에 있는데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손책은 여러 장수들을 군막으로 불러 다시 유표와 싸울 일을 의논했다. 생각 깊고 온화한 황계가 손책을 달랬다. 작은 주인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별처럼 많고 군자의 복수는 10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는 주공을 잃고 간밤의 싸움에 밀려 사기가 떨어지고 몸도 지쳐 있습니다. 적은 사기가 오르고 든든한 성에 의지해 있으니 싸우기 쉽지 않습니다. 잠시 고정하십시오. 그럼 장군께서는 목 없는 아버지 시체를 안고 강동으로 돌아가자 하십니까? 어찌 어머니와 동생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아비를 죽인 자와는 한 하늘 아래 못 산다고 했습니다. 아비 죽인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싸우지 않고도 주공의 머리를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어젯밤 적장 황조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유표가 아끼는 장수입니다. 성 안에 사람을 보내 화평을 제안해 황조와 주공의 머리를 바꾸자 하시면 유표가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황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군무를 맡은 환해가 나섰다.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와 유표는 예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저를 사자로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유표를 달래 주공의 시신을 온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비록 나이 어리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원한에 격앙되었지만 손책은 그들의 권유를 거절하지 않았다. 한참 생각에 잠긴 뒤 마침내 그 일을 허락했다. 손책의 허락이 떨어지자 환해는 곧바로 양양성 안으로 들어가 유표를 만났다. 환해의 말을 들은 유표는 주저없이 따랐다. 죽은 문대의 머리는 이미 관에 담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황조를 풀어주시면 곧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양쪽 군대를 물리고 다시는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거센 바람 속에서 복수와 화해 사이 운명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직 송견이 강동에 쌓아둔 기반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몰랐던 유표에게는 당장 귀찮은 싸움을 끝낼 수 있다는 것만 반가웠다.
환해는 유표의 너그러움에 여러 번 감사를 표하고 손책의 진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때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괴량이 큰 소리로 유표에게 외쳤다. 주공, 그러면 안 됩니다. 강동에서 온 군사 한 사람, 갑옷 한 조각도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먼저 환해를 죽이고 따로 계책을 세워 그들을 쓸어버려야 합니다. 유표는 난처한 표정으로 괴량을 바라보았다. 괴량 말이 옳아도 이미 허락한 일이어서 뒤집기 어려웠다. 괴량은 유표를 깨우치려 다시 말했다. 지금 송견은 이미 죽었고 아들들도 모두 어립니다. 그 허약한 틈을 타 서둘러 강동으로 군사를 내보내면 북소리 한 번에 넓고 기름진 땅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 힘을 키우도록 두면 강동은 반드시 우리 형주의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괴량은 뛰어난 모사였다. 살피고 헤아림이 확실했다. 하지만 유표는 그런 모사를 제대로 쓰기에는 그릇이 작았다. 유교적 의리와 작은 인정에 얽매여 머뭇거리며 물었다. 하지만 황조가 저들 손에 잡혀 있는데 어찌 그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무모한 황조를 버리고 강동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괴량은 더욱 답답한 얼굴로 소리쳤다. 그러나 유표는 듣지 않았다. 황조와 나는 마음을 터놓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를 버리는 것은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하여 환해는 무사히 돌아갔고 약속대로 송견의 목과 황조는 맞바뀌었다. 손책은 아버지 송견의 시신을 앞세우고 강동으로 돌아가 고가 들판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무리를 이끌고 강도에 머물며 어진 이와 학식 있는 선비들을 맞아들이고 사방의 호걸들을 대접해 세력을 키워갔다. 송견이 쌓아 올린 강동의 기초는 점점 더 견고해지기 시작했다. 바람처럼 불어오는 영웅들의 시대, 그 불길은 점점 더 세차게 타오르고 있었다.